고요한 시골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된장찌개와 흙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의 하루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동틀 무렵부터였습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낡은 장독 뚜껑 위로 밤새 맺혔던 차가운 이슬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곧 찾아올 아들 내외를 향한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금지옥경. 박복래 할머니에게 아들 이진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흙을 파고 풀을 베며 살아도 아들만큼은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번듯하게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아들은 도시에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예쁜 아내까지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달아빠진 호미자루와 갈라진 손톱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대문 앞에 멈춰선 번쩍이는 승용차는 고즈넉한 시골집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손님이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높고 명랑했지만 그 소리가 닿는 순간 박 할머니의 입가에 걸렸던 희미한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마루에 걸터앉기가 무섭게 사방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좁고 낡은 집은 대체 언제 파실 거예요? 여기 팔고 저희 아파트 근처로 오시면 저희도 어머님 모시기 편하고 좋잖아요. 그 말에는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보다 낡은 집과 그 집이 깔고 앉은 땅에 대한 계산이 먼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눈에는 삐걱거리는 마루도 세월의 흔적이 묻은 석가래도 그저 처분해야 할 부동산으로만 보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애써 그 말을 못 들은 척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하지만 오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 준비를 위해 마당 한편에 널어놓은 말린 고사리와 도라지를 뾰족한 구두코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제사를 지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제사상 세트 하나 사오면 편할 텐데. 돈 아깝게 이게 다 뭐예요? 그 순간 박 할머니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 하나가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 나물 한 가닥, 과일 한 알에 담긴 당신의 정성과 세월을 며느리는 그저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 진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다르겠지. 저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지막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마 그냥 좀 참아주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리라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날아오는 비수를 함께 던지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건넌방에서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대못이 되어 할머니의 귀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고작 저들의 웃음소리를 위한 배경에 불과했는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까무룩 잠이 든 할머니의 꿈속으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자신의 무덤이 있는 뒷산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따라 산으로 향하자 익숙했던 남편의 무덤가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봉분역 가장 양지 바른 곳에서 섬광가도 같은 황금빛이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황금덩이라도 묻혀 있는 듯 그 빛은 강렬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놀라 다가가려는 순간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도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할머니의 귓가에는 매미 소리 대신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의 잔상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평범한 객꿈이 아니라는 강렬한 예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무언가에 대한 서늘한 기운이 늙은 할머니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 대대로 이 집안을 지켜온 영물이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드러낸 신호였음을, 그리고 폐륜을 향한 서슬퍼런 심판의 서막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간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탓일까, 박복래 할머니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심란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느리 오미숙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낡은 집과 그 너머의 선산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탐욕스러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들어오자마자 오미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마당에 있는 저 텃밭 말이에요. 어차피 힘드셔서 농사도 잘 못 지으시잖아요. 그거 싹 밀어버리고 시멘트 발라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차 대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텃밭은 박할머니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봄이면 상추와 쑥갓을 심어 아들 입에 넣어 주었고, 여름이면 탐스러운 고추와 오이를 따서 된장에 찍어 먹던 할머니의 땀과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은 역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마지막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오미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진수를 향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머님 혼자 저거 다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우리가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 말은 교묘하게 포장된 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작이었지요. 아들 진수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뭐, 당신 말이 맞지. 엄마 미숙이도 다 엄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 순간 박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편하시라고라는 말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아프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이 어찌 편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텃밭은 내 아버지가 손수 일군 땅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된다. 단호한 할머니의 말에
오미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할머니가 잠시 마을 회관에 다녀오는 사이 오미숙은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불렀는지 인부 한 명을 데려와 할머니의 텃밭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머니, 여기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세요. 뒤늦게 돌아와 그 광경을 목격한 박할머니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던 어린 쑥갓과 상추들이 흙더미와 함께 무참히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할머니의 절규에 오미숙은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올라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죠. 다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뻔뻔함에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아들 진수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진수야, 저것 좀 보거라. 내 애미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보란 말이다. 아들 진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텃밭이 가진 의미를 그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매서운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아내 오미숙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성공과 자신의 안락함, 그리고 어머니의 슬픔 사이에서 유약한 아들은 결국 가장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외면이었습니다. 엄마, 이미 시작한 일인데 어떡해.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 미숙이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자 방관이었고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확인사살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저 독사 같은 여편네의 치마폭에 쌓여 제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할머니는 저녁밥을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텅 빈 텃밭 자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습니다. 건넌방에서는 또다시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고집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 당신도 봤지? 내가 얼마나 어머님 생각하는지. 알았어. 당신이 고생이 많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깊은 외로움과 처절한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늙은 어머니의 존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텅 빈 텃밭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기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텃밭의 흙더미 위로 아주 희미한 황금빛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상처 입은 제 몸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 빛은 애처롭고도 신비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간밤의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분노가 땅에 오름이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심판의 전조가 마침내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발톱은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넘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신성한 영역까지 핥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텃밭이 무참히 파헤쳐진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닫았고 그 침묵은 천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아들 내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오미숙의 탐욕은 그런 죄책감 따위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낡은 집이나 텃밭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집 너머 남편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드넓은 선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할 일 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텃밭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시선을 땅에만 고정한 채였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중년 남자가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 번지르르한 얼굴. 한눈에 보아도 이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외지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진수 시댁이 여깁니까? 남자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듯한 무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건넌방에서 오미숙이 화들짝 놀라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시고. 오미숙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건넌방으로 안내하며 힐끗 돌아보는 시선으로 할머니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닫힌 방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얇은 창호지를 통해 들려오는 대화는 할머니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말입니다. 평당 얼마까지 쳐주실 수 있습니까? 허허, 사모님도 아시잖습니까? 거기가 맹지라 길이 없어서.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선산만 팔면 두 분 서울에 아파트 사고도 남을 목돈이 들어올 겁니다. 선산. 그 단어가 벼락처럼 할머니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당신의 남편이 뼈를 묻은 신성한 그 땅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텃밭을 망가뜨린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의 진짜 목표는 바로 조상들의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박할머니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업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섰고 오미숙은 그를 대문까지 배웅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할머니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 진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게 다 무엇냐? 방금 저 사람은 누구며 선산을 판다는 건 또 무슨 소리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미숙이가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냥 팔아서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편하게 살아? 조상님들 잠들어 계신 곳을 팔아치우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아버지 얼굴 볼 낯이 있겠느냔 말이다. 할머니의 절규의 진수는 더욱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온 오미숙이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편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 낡아 빠진 산에 얽매여서 사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조상묘가 밥 먹여줘요? 그 순간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치매 초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던데. 오미숙은 이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관철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악랄함에 박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낡은 사진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소. 라고 되뇌는 할머니의 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희미하게 쉬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마른 나뭇잎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소리. 할머니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 집을 그리고 이 집을 둘러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꿈속의 환영이나 아지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분노가 마침내 실체를 갖추고 폐륜의 현장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금단의 선을 넘는 순간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이 집의 진짜 주인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산 매매 계획을 알게 된 후 박복래 할머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대놓고 할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계약금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그 속에서 할머니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제사 전날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아들 내외와 함께 장을 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제사 준비는 오롯이 할머니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몸을 이끌고 장에 갈 채비를 하자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며느리 오미숙이 심드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장 보시게요? 돈은 있으세요? 그 말에는 걱정이 아닌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묵묵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오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어차피 내일 모레면 이 집도 저 산도 다 팔릴 텐데 마지막 제사 한번 거하게 지내셔야죠. 제가 돈 보태드릴게요. 오미숙은 핸드백에서 빳빳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할머니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 돈은 마치 할머니의 자존심을 향해 던지는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그 돈으로 제사상에 올릴 거 말고 제 가방이나 하나 사면 딱 좋겠는데. 아깝다, 아까워. 그녀는 보란 듯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돈을 할머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돈을 주기만 했지 이렇게 모욕적으로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싸울 힘도 그 돈을 내던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제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결국 그 돈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오미숙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할머니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피와 땀이 밴 돈으로 시어머니에게 생색을 내는 그야말로 악랄한 연극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보자기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해진 옷가지들 사이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남편에게 올리는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풍경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할머니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수용품을 파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실하고 좋은 과일을 고르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를 고르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 음식을 맛볼 남편의 얼굴이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절을 올리던 철없던 아들의 옛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작은 부엌에서 할머니는 홀로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고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위로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 아들이, 우리 진수가 이렇게 변해버렸소? 이 늙은 어미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할머니의 나직한 흐느낌은 부엌의 소음 속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건넌방에서는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치킨과 피자를 시켜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그들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홀로 전을 부치는 늙은 어머니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진수는 문득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웅크린 채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작은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끔한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사 때면 늘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전을 집어먹던 기억, 그런 자신을 보며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하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기, 우리도 가서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오미숙은 치킨 닭다리를 뜯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 기름 냄새 나는 곳에 왜 가?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리고 저렇게 몸이라도 움직여야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거야. 그 말에 진수는 또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안락함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또다시 비겁한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모든 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제기에 담아 마루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제사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제사상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 어두운 공간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고르며 몸을 웅크리는 듯한 낮고도 묵직한 기운이었습니다. 스산한 밤 공기와는 다른 서늘하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집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기운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혹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의 폐륜은 극에 달했고 아들의 외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백 년간 이 집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던 존재의 섰을 퍼런 심판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박복래 할머니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냉수 마찰부터 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떠나간 남편에게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아껴두었던 하얀 못이 저고리로 갈아입고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대청마루로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에 걸릴 무렵 억지로 잠에서 깬 아들 내외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진수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희미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 죄책감은 아내 오미숙의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오미숙은 제사상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걸 다 언제 하셨대? 그냥 간단하게 과일 몇 개만 올리면 될 것을. 냄새나고 번거롭게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이나 애도는커녕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싸움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방을 쓰고 촛불을 켤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절하자. 할머니의 나직한 말에 진수는 마지못해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은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교회 다녀서 절 같은 거 안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교회를 나간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저 허리를 굽히기 싫고 이 모든 상황이 귀찮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먼저 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엎드려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슬픔과 회한으로 무겁게 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오미숙이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에 놓인 음식들을 훑어보다가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조기 구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좀 짜겠는데? 하며 젓가락으로 살점을 떼어 맛을 보려 했습니다. 미수가, 아들 진수가 기겁하며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미숙은 남편의 재질을 뿌리치며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줬다가 그만 접시를 툭 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정성껏 구운 조기가 담긴 접시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위해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미끄러졌네. 오미숙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조기 구이를 발로 툭 차서 마루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무심하고도 모욕적인 발길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낡은 백열등이 파밭하고 섬광을 일으키며 깜빡였습니다. 집 전체가 순간적으로 정전이라도 된 듯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동물적인 위기감을 느낀 오미숙과 진수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박할머니는 떨어진 조기 구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절을 올리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쉬잉 마이너스. 그때 모두의 귀에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룻바닥을 기는 소리, 마른 가죽이 나무에 스치는 듯한 소리.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제사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제사상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한번 볼까 말까 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제사상 밑 어두운 공간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스르르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뱀이 아니었습니다. 몸통은 어른의 허벅지만큼 굵었고 길이는 마루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을 듯 길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그 빛깔이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비늘 하나하나가 순금처럼 영롱한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의 전기를 수백 년간 빨아들여 만들어진 살아있는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황금 구렁이는 천천히 그리고 위험 있게 기어나와 제사상 바로 앞에 거대한 다리를 틀었습니다. 두 개의 눈은 붉은 루비처럼 번뜩이며 방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오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한 서늘한 경고와
깊은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으아. 오미숙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 진수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복래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거대한 황금 구렁이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 있는 모습에서 간밤의 꿈속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황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분노이자 이 집을 지키는 수호신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황금 구렁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오미숙이 발로 찼던 조기구이가 나뒹구는 마루 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렁이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오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조상의 대리인은 이제 그 오만방자한 폐륜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참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대청마루에는 오직 황금 구렁이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은 공포로 이성이 마비된 채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인지 오줌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수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금 구렁이는 붉은 눈으로 오미숙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의 지혜와 신성한 영역을 침범당한 신의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거대한 몸을 움직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미숙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룻바닥을 스치는 비늘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오미숙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지마, 저리가, 야. 오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구렁이는 그녀의 퇴로를 막듯 거대한 몸으로 반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제 그녀와 구렁이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두 걸음. 구렁이가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그녀를 휘감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오미숙을 공격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긴 꼬리 끝을 마치 채찍처럼 휘둘러 마루 구석에 놓여있던 오미숙의 명품 핸드백을 정확하게 툭 하고 친 것입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핸드백이 마룻바닥 위로 나뒹굴었고 그 안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값비싼 화장품, 차키, 그리고 하얗게 접힌 서류 뭉치 하나. 구렁이는 그 서류 뭉치를 향해 다시 한번 꼬리를 뻗었습니다. 꼬리 끝이 마치 사람의 손가락처럼 교묘하게 움직여 접혀 있던 서류를 스르르 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류의 맨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약서. 그것은 바로 박씨 가문의 선산을 팔아넘기기 위해 부동산 업자와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란에는 아들 이진수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차갑고도 끔찍한 진실의 형태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봉래 할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남편이 묻힌 땅을 팔아넘기기 위해 제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비수보다 아프게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 아들아.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분노가 아닌 처절한 슬픔이 담긴 신음이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마룻바닥에 펼쳐진 계약서를 보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이건 미숙이가 억지로. 하지만 그의 변명은 구렁이의 다음 행동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구렁이는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아까 오미숙이 발로 찼던 조기 구이를 향해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아라. 너희가 조상에게 한 짓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계약서와 오미숙 그리고 진수를 차례로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행동에는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조상을 모욕하고 그 안식처마저 팔아넘기려 한 페르나들이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오미숙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이성을 잃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팔 거다. 저 뱀새끼가 뭘 안다고. 저 낡아 빠진 산 팔아서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따위 시골 구석에서 썩으란 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구렁이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휙! 눈 깜짝할 사이에 구렁이의 거대한 꼬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오미숙을 직접 가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딛고 있던 낡은 마룻바닥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콰지직! 오래되어 사글대로 삭은 마루청이 박살나며 오미숙은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발목이 부서진 나무 파편에 걸려 기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으악! 내 다리, 내 다리. 오미숙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구렁이의 붉은 눈은 이 모든 비극의 공범이자 방관자였던 아들 이진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아들을 향해 거대한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의 처절한 비명은 황금 구렁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발목이 부러진 채 나뒹구는 오미숙에게는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미 심판이 끝난 더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듯이 이제 구렁이의 붉은 두 눈은 오롯이 한 사람, 바로 아들 이진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거대한 머리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이진수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머리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이진수는 단순한 분노나 위협이 아닌 깊고도 처연한 슬픔을 읽었습니다. 마치 어찌하여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묻는 듯한 수백 년 묵은 조상의 탄식과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진수의 뇌리 속으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발을 씻겨주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 당신은 꽁보리밥을 드시면서도 아들의 밥그릇에는 늘 흰쌀밥을 가득 담아주시던 모습. 우리 진수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아버지의 투박한 미소.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이 눈앞의 계약서 한 장과 맞바꾼 자신의 어리석음과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쉬이잉 마이너스. 구렁이는 이진수의 발밑을 향해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그 행동은 공격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려는 듯 거대한 몸의 일부가 그의 다리를 스르르 휘감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비늘의 감촉이 그의 살갗에 닿는 순간 이진수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흑, 흐엉.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렁이에게 감긴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밀려온 처절한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키워낸 뿌리를, 자신을 존재하게 한 근원을 제 손으로 부정하려 했던 끔찍한 죄악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 찾아온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의기양양하게 계약 서류 가방을 챙겨 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쾅. 하지만 그가 차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은 분명히 꺼져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이끌리기라도 하듯 스르르 움직여 길가의 논두렁을 향해 처박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차 안에 갇힌 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며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폐륜의 계약에 동조한 자에게 내려진 또 다른 형태의 천벌이었습니다. 집안의 소란과 밖의 소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박복래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등은 한때 당신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든든했던 아들의 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렁이를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원망도 두려움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소. 그래도 내 자식이요. 그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수의 다리를 휘감고 있던 구렁이가 스르르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거대한 머리를 한번 조아리는 듯 하더니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더 이상 분노나 위협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쳤다는 듯 고요하고도 위험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열린 창문을 통해 한 점의 미련도 없이 스르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 쪽을 향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안에는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는 며느리의 고통소리와 멈추지 않는 아들의 오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늙은 어머니의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황금 구렁이가 사라진 대청마루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어지럽고 또 고요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도끼 서린 악담 대신 고통에 찬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목도는 결국 부러진 다리와 평생 안고 가야 할 흉터라는 끔찍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이진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텅 빈 시선은 마룻바닥에 떨어진 토지 매매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찢기고 구겨진 그 종이 조각은 마치 자신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던 지난날을 보여주는 초상화처럼 보였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퉁퉁 부은 얼굴을 묵묵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얼굴에 닿자 이진수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 앞에서 이진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마디의 꾸짖음보다 어머니의 그 침묵이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겨우 뱉어낸 한마디. 그 말에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한 어머니의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 이진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번쩍이는 불빛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파헤쳤던 텃밭자리에 그는 제 손으로 다시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서툰 솜씨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흙냄새를 맡으며 땀을 흘리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은 몇 달간의 병원 신세를 진 후 결국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재수 없는 일이었다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이진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때는 전부라고 믿었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는 그저 가엾고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남편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들 이진수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운 나물과 과일을 정성껏 거두어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함께 음식을 만드는 그 시간 속에서 부서졌던 신뢰와 사랑이 조용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아침 박복래 할머니와 아들 이진수는 나란히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 끔찍했던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절을 마친 후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뵈러 가자. 두 사람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집 뒤편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잘 닦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자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남편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무덤가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아버지의 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수만 가지의 회한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봉분 바로 옆 가장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풀잎 위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에 반사되는 듯 영롱한 황금빛 비늘 하나가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환영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용서이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수야, 내 어머니, 이제 됐다. 이제 정말 괜찮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서지며 마치 거대한 황금 구렁이가 온 산을 휘감아 그들을 축복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폐륜의 상처는 깊었지만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통해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 땅의 주인인 조상의 영물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탐욕이 한평생 쌓아 올린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의 보살핌이 그릇된 길로 가는 자식을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신 부모님과 묵묵히 나의 뿌리가 되어주신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식의 어리석음은 회초리로 다스릴 수 있지만 그릇된 길에서 돌아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식을 끝내 품어주는 것 또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황금 구렁이에 섰을 퍼런 심판은 결국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조상의 깊은 사랑은 아니었을까요? 말년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이치와 도리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지혜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